에스더님 사연입니다. 현몽. 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예전에 생방송 하실 때 꿈꾸는 것도 많고 외할머니와 친할아버지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 사연을 올리려고 적는데 너무 길어지기만 해서 못 올렸다는 그 사람이 저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속인 분들이나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아시거나 열려있는 분들이 하는 말인 선몽이라는 것을 잘 꿉니다. 친오빠나 동생네를 포함해서 가깝거나 당시에 많이 집중하고 호의적인 사람이라면 10중 8구 남의 집 태몽도 기똥차게 잘 꾸는 편이고요. 그래서인지 예전에 어머니께서 시집도 안 간 아가씨가 시집가서 자기 태몽이나 꿔도 부족할 판에 남의 집 태몽이나 꾼다고 타박할 정도였죠. 그래서인지 태몽을 포함해 그 많은 꿈을 꾸면서 지금 사연에 나오실 외할머니, 친할아버지께서도 종종 나오십니다. 저는 양가 할아버지를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만나시기 전에 양가 할아버지들 모두 돌아가셨거든요. 외할아버지는 사진조차 남아있지 않아 외모도 잘 모릅니다. 초등학교 2, 3학년쯤에 사진으로만 배웠던 친할아버지는 제 눈엔 완전히 호랑이상이었습니다. 그 산적 두목 같은 외모에 무서워서 겁을 먹는 저를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섭게 생기셨지.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분이셨어. 살아계셨으면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을 거야. 어머니께서 그렇게 달래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공시족 생활을 할 때의 제가 많이 답답하셨는지 그 사랑이 많으셨다는 친할아버지와 함께 말로만 듣던 외모의 어르신이 꿈에 찾아오셔선 사람 좋은 인상에 애정어린 눈으로 절 보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낯선데 친숙한 느낌이 들어 갸우뚱거리며 보다가 친할아버지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요즘 고생이 많지. 네가 사는 것이 순탄하진 않겠지만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함께하는 건 잊지 말거라. 네? 받거라. 널 위한 거다. 친할아버지께서 주시는 작은 주머니를 열어보니 웬 민무늬 금반지 하나가 있더라고요. 왜 내게 주실까 싶은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하니 할 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듯 두 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저 손 보러 온다고 이 사돈도 힘드셨소. 전 막내딸이 낳은 아이들이 보고 싶었는데 사돈 덕에 와서 봤습니다. 많은 손자 손녀들 중에 저 아이만이 저를 볼 것 같고 또 많이 보고 싶어 헤매다가 사돈 덕에 편하게 보러 왔소. 자, 이만 닭주 한잔 하러 갑시다. 좋습니다. 갑시다. 외모만 들었던 분은 외할아버지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는 뒷모습을 향해 울먹이며 외할아버지를 부르니 낯설지만 친숙한 어르신이 돌아서서 살짝 인자한 미소로 웃으시곤 가셨는데 그 후론 다시는 못 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꿈에서 금반지를 줍거나 받으면 짝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앞서 두어 번 지방직에서 낙방하고 공시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을 10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한 번 흔들리면 적어도 3개월은 갈 정도로 타격을 심하게 받는 유리 멘탈인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대 중반인데 시집이나 가. 국가시험은 시집가서 편하게 살림하면서 준비할 수도 있지 않니? 그러시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H중공업이라는 대기업에 다니는 띠동갑 전후의 아저씨를 밀어붙이시더군요. 그때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직 해보지도 못한 것도 많고 이루지 못한 것도 많은데 왜 팔다리 다 잘라놓고 주저앉히려고 하세요? 주부로 집안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망치려고 아주 고사를 지내세요, 진짜. 저 죽는 걸 보라고 이러세요?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죠. 결국 제가 불같이 화를 내고 주장이 완강하니 절 향한 가족들의 욕과 비아냥거림을 엄청나게 들으며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10주 뒤에 있던 국가직 시험은 결국 멘탈이 깨져서 망쳤죠. 할아버지들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은 지키셨습니다. 훗날 제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던 순간 힘써서 지켜주셨죠. 저거 기어코 저 일 당했냐 하는 표정으로 결국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속상함과 죄책감, 그리고 비통함으로 너무나 속상해하시며 응급실까지 쫓아오셨을 만큼 애쓰신 게 보일 정도로 친할아버지께서 그거 하나만은 칼같이 지키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해방 직전에 한국에 건너오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몇 년 못 사시고 돌아가시는 통에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천상 과부가 되시며 억척같이 오남매를 키우며 사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외강 내유의 가마솥 같고 온돌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던 분입니다. 당시에 어렸던 저는 외할머니께서 너무 엄하고 무서워서 어려웠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 뱀을 발견하자마자 오동통하게 살찐 암탉 같은 저를 외할머니의 굽은 몸 뒤로 숨기시고 혹시나 어린 손녀에게로 올까봐 낯을 세우시며 지키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뱀을 보고 나서 몇 년이 되지 않아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선 간간히 꿈에 나와주셨는데요. 제가 사고를 치는 건 아니어도 괜히 심술을 부리고 삐딱선을 타는 것 같을 때 꿈에 나오셔서는 회초리도 드시기도 하고 또 울고 있으면 조용히 곁에서 토닥거리시거나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손에 쥐어주셨던 커다란 홍시를 똑같이 쥐어주시며 달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 동생 태몽과 관련해서 2번이나 나와주셨던 거죠. 저보다 먼저 시집을 간 동생은 아기를 2번 정도 하늘의 별로 보낸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아픔을 겪었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꿈에서 국화가 아닌 장미를 먼저 줬어야 했는데.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을 들은 저는 제가 일조한 것이 아닌가 싶어 가슴이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첫 임신을 알기 전 꿈에 외할머니께서 국화와 장미를 각 한 송이씩 들고 환한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어른의 모습이었지만 하는 건 아이와 같이 할머니를 맞았던 제가 말했죠. 할머니, 왜 오랫동안 안 오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그 작으신 몸으로 저를 쓰담쓰담 하시곤 꽃 2송이를 주셨습니다. 네 동생에게 주어라. 어느 것을 먼저 주던지 네가 주고 싶은 대로 주렴. 네? 제 맘대로요? 근데 웬 꽃이에요? 너희 모두를 위하는 거니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대로 하렴. 외할머니의 말씀에 꽃을 받았는데 그 순간 제 눈의 국화는 정말 학같이 고고하고 선비나 학자처럼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남자아이로, 장미는 진짜 여우같이 애교도 많고 예쁘며 사랑스러운 여자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신기해하던 중에 언제 나타났는지 짠하고 나타난 동생 내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둘 다 줘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외할머니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고민하다가 남자애가 먼저이면 좋겠다 싶어 국화를 동생에게 쥐어주니 바로 국화가 남자아기로 바뀌며 동생 품에 안겼고 2사람은 엄청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놀라워하며 제 품을 보니 장미는 역시 여자아기였습니다. 그걸 보고 엄청 기쁘고 놀란 눈으로 외할머니를 보니 그래, 그게 너지 하시듯 웃는 얼굴로 보시는데 왠지 눈이 슬퍼 보이더군요. 그땐 어머니께 동생 내에 아기가 올 것 같다고, 남자애가 먼저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웃으셨다고만 하고
마지막에 슬퍼 보이더란 말은 안 했는데 나중에 첫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되었을 때 왜 그래 보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두 아이의 태몽을 한꺼번에 꾸었던 것인지 꿈대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순서대로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에 저 역시 많이 속상했는데 동생의 첫 아이가 별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국화는 소국이던 대국이던 장례식장 그리고 죽음이 연상되기도 하다 보니 어머니께 그런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네가 국화를 먼저 줘서 아기가 그렇게 일찍 갔잖니. 장미를 먼저 줬어야지. 일부러 잘못되라고 심술 부리고 그런 게 아닌데. 많이 억울한 감도 있고 속상했지만 더 많이 속상한 건 동생네라 조심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외할머니께서 나오신 태몽은 지금 둘째 이종조카인 녀석이 잉태되고 어느 정도 자란 후였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물 색깔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홍수처럼 큰 물이 흘러가는 중에 웬 어린 수컷 멧돼지 한 마리가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어찌어찌 제가 구해 땅에 내려놓았는데 잘 길들인 강아지처럼 제 주변을 맴돌며 애교를 부리고 아향을 떨더라고요. 예, 고마운 거라면 그만 가도 돼. 엄마 어디 있어? 얼른 엄마 찾아가. 그리고 돌아서는데 저 멀리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기와집이었을 당시의 외갓집에서 외할머니께서 온화한 표정으로 절 보고 계시길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응? 아직도 저 집에 있었나? 외할머니는 웬일이시지? 저는 반가워서 들어가니 외할머니께서는 절 반기지 않으시고 시선이 제 뒤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녀석, 지 이모인 줄 알고 자기 엄마한테 가려고 저렇게 따라오는구나. 저 이쁜 것, 지 먹을 거, 쓸 거, 공부할 거 다 챙겨왔구나. 저 녀석은 복을 타고났어. 그 말씀에 응 해서 돌아보니 제가 구해준 어린 수태지가 강아지 마냥 꼬리를 흔들며 자기보다 더 어린 멧돼지 셋을 거느리고 왔는데 제가 돌아보자마자 그 완전 어린 세 마리는 바로 돈자루, 곡식자루, 책 보따리로 짠 하고 변해서는 우와 하면서 깼죠. 그 녀석은 황금돼지해였던 작년 3월에 태어난 남자 조카랍니다. 이놈은 먹기도 잘 먹고 에너지도 넘쳤으며 제 엄마 아빠를 골탕 먹이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성질도 장난 아니고 그렇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도 태몽과 저를 위해 위로하시는 꿈에 등장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려면 제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동생이 두 번째 별이 된 아기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집 근처로 이직한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 3주가 되던 시기, 퇴근길에 교회에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곳은 초등학교 후문이 있고 주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들이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가 있는 왕복 3차선의 도로인지라 전혀 사고가 날 것 같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까지 가진 않았어도 두 다리를 심각하게 다치고 여기저기 부상을 당해서 당일 응급수술과 2, 3주 뒤에 한 차례 더 수술을 하고 의료진들이 긴장하며 매일 간호사들이 들여다보고 상태를 체크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보다 먼저 저 세상에 가서 양가 조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릴 뻔할 정도로 크게 다쳐선 거의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부터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 사이로 사진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의 친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큰 골격에 검은색 두루마기에 흰색인지 아이보리색인지 모를 한복 바지에다가 검은색 구두를 신으시고는 우산 손잡이같이 굽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뭐지?
저승사자로 오셨나? 나 죽는 건가? 완전 패닉에 빠져 두려움에 덜덜 떠는데 나중에 구급차가 오고 보호자가 기다리는 병원이 아닌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는 더 큰 종합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차 안에서도 응급실에서도 보이다 안 보이다 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무서우면서도 속으로는 엄청 칭얼거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저 죽는 거예요? 저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할아버지라서. 근데 할아버지, 다 죽는 게 아니라면 내 다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못 일어나고 못 걷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처럼 다리 절단하는 거 아니죠? 평생 장애 안고 사는 거 아니죠? 그럴 거면 차라리 나 데리고 가줘요. 아버지 사시는 걸 봐왔던 저는 죄송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요. 네? 네? 그 칭얼거림을 들으신 듯한 친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그렇게 다리 한 개를 못 쓰게 만든 것도 안타까운데 그 아들을 많이 닮은 손녀가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에 못 견디실 정도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듯한 모습이셨습니다. 한 번씩 눈물을 보이기 싫으신 듯 고개를 돌리시고 나무 지팡이로 쿵쿵 땅을 구르시는 걸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6개월의 입원 생활과 이후 1년 이상 사회 적응 및 재활을 한 덕에 한 번씩 날씨나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고 또 장애 등급을 받기는 애매하지만 아주 적은 불편함만 남긴 채 저는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가벼운 뜀박질도 할 정도로요. 그때 저는 많이 힘들었고 사고로 다친 두 다리가 너무나도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울고불고 했지만 퇴원 이후에도 이어지는 고통에 가족들은 꾀병을 부리는 거라며 그렇게 힘들면 오빠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그러라고만 하지 전혀 정서적인 지지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많이 속상하지만 보이지는 않아도 든든한 무언가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훌훌 털며 다시 일어서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집으로 와서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사회 적응 및 재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꿈속에 친할아버지께서 저승사자도 아니면서 그놈의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또 나타나셨습니다. 웬일이지 싶어서 꾸벅 인사를 하니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수고 많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 아이를 그냥 더는 못 살고 보낼 뻔했다는 듯 더는 큰일은 없냐는 듯한 걱정 어린 시선과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듯 제가 싱긋 웃으니 한시름 놓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면서 구멍 하나 안 내고 엮은 긴 진주 타래를 제 팔에 몇 개를 감는지 모를 정도로 감아주셨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씩 빼서 쓰도록 해라. 널 위한 거야. 저는 놀란 토끼 눈으로 의아하게 보면서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또다시 오칠이 잘 된 평범한 나무 보석함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열어보지 말고 나중에 평생 함께하고픈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같이 갈 때가 되면 그때 열어보거라. 알겠지? 이걸 왜 주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직 짝꿍을 만나지 못했고 또 뭔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시니 꿈에서라도 손녀를 위한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깨에 이 세상에 있는 새가 아닌 것 같은 화려하고 멋진 새가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붙일 수 있는 모든 최상의 미사오구들만 모아 붙일 수 있을 만큼 눈이 가는 새. 그 새 한 마리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도 맑은 눈으로 저를 보길래 제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시고는 왜 그러는지 안다는 듯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이 새는 봉황으로 아주 귀한 새이다. 앞으로는 크게 될 아이이니 네 동생에게 잘 데려다 주거라. 꼭 알았지? 그렇게 당부하시고 또 작은 대추나무 묘목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대추나무이니 이 또한 양지 바른 곳에서 잘 키워서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 쓰도록 하라고 전해주렴. 제가 네 하고 대답을 하니 저를 보고 있는 봉황을 향해 자 이제 갈까 하시며 자신이 길을 안다는 듯 할아버지의 어깨에서 폴짝 날아 내려와서 정말 천상의 소리도 이것보다는 못하겠다 싶을 만큼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듯 울면서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 내외는 재롱을 부리며 예쁜 짓을 하는 봉황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며 좋아했고, 할아버지께서 주신 그 대추나무를 양지 바른 언덕에 그 봉황새와 함께 심으며 같이 놀고 어르고 하면서 세상 모든 위로를 받은 것 마냥 봉황에서 눈을 못 떼고 행복해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흐뭇해하며 깼습니다. 그 아이가 올해 5살이 된 쫄보이면서도 똘똘하고 속 깊고 의젓하며 바른 말 예쁜 말만 하는 첫째 이종 조카입니다. 가끔 이상한 건 의성어로 늑대가 울듯 노래하듯이 하는데 꼭 그 소리가 꿈에서 들었던 소리랑 많이 흡사했습니다. 또한 무사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지켜주셔서인지 세상에 나온 조카 2명이 하는 걸 보면 모두 다 예쁜 짓을 하며 바른 소리도 잘하고 사랑받고 삽니다.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꿈에서 보여주던 대로 잘 살겠죠? 저는 아직 사고 이후로 중간에 누가 회방을 놓듯이 잘 안 풀리던 순간들이 있어 아직 제자리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해하고 있고요. 절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며 지켜주시는 분들을 위해 잘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제 두서없는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